갖고 이렇게 같이 함께 협의, 갈등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모색하고 그런 와중에 어려움이 동시에 닥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너무 힘들다. 더울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는 집안이 흔들리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나눠본 거죠. 그 다음에 드는 건 뭐였냐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진정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업의 진정성, 브랜드 진정성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 개인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자,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터 선생의 책으로부터 저희가 얻은 힌트는 뭐였냐면 진정한 거에 절대값은 없다는 답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원료가 있니?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뭐 맨날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라면이 있죠. 너무 땡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일본에서 온 거다. 일본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인스턴트 라멘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중화풍 라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였어? 가보면 이제 그 볶는 누들에 대한 부분들은 막 위에 막 사막부터 막 나와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 누들 로드 만들었던 그런 PD님 말씀 들어보면 전 세계에 누들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B에서 베끼고 B는 C에서 베끼고 끝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동시 발생설도 아니고 필요했고 서로 간에 차용했고 배워왔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게 뭐냐? 원리는 없다 그러면 끝까지 최선 다하는 게 진정한 거야. 이렇게 끝나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A를 요구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B가 진정한 거예요. B보다 C가 더 열심히 하면 C가 진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다면 허탈해지고 어떻게 본다면 아득해지죠. 그럼 어떻게 끝나느냐? 좋아하는 거 하자. 좋아하는 거 하면 진정해지겠지. 적어도 자기 충실해지니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면 나한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 아니냐. 이쪽으로 제가 설명을 멈춘 거예요. 이쪽은 답은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상대에게. 그럼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함에 대한 레이스가 걸리는 거예요. 빵집이 열렸어요. 3군데가 있습니다. 좀 더 하드코어한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안 할 수 없다는 게 이때 정말 무서웠던 그런 환경적인 변화이자 선택의 우리의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에 대한 주도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갖는 건 중요하지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더 빠르고 전환율을 높이지 않을까요? 표현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빨리 업에 대해서 말하면 없을 수 있고 늦게 말하면 비용은 들어가는데 고객이 몰라. 생존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에 적합한 매체나 문장의 톤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발견되다예요. 식당이 열렸어요. 근데 조용해. 그러다가 한 2주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용해. 가서 봤더니 캄한 분위기에서 음식이 훌륭해.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격도 굉장히 리즈너블해. 또 가겠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진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유가 허장성세. 내가 들어갔더니 양두구육.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그 주인장께서 셰프의 풍모가 대단하셔가지고 주변에 알려요. 내가 말이야 발견했어. 거기는 진짜 찐으로 좋은 곳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팬덤이 깊어집니다. 이 경우 어느 경우냐면 제가 삼청동에 자주 가는 그런 곰탕집이 있는데요. 거기 써있는 간판이 그냥 써있어요. 이렇게 도가니탕 이렇게. 근데 봐도 제가 처음 갔을 때 맛집 리스트에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너무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폰트에 어떤 자신감이 넘쳐 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먹었는데 저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20년간 그 집을 계속 제가 홍보해요. 지금은 이제 맛집에 리더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의 그 저의 벅찬 감정과 제가 발굴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집.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오시면 곤란한데. 그 집 주인이 바뀌셨어요. 원래 하시던 그런 할머니께서 이제 편찮으셔서 그만두시고 그 다음 분이 받으셨는데 여전히 괜찮아요. 이게 결국엔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발견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견디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출발 자체가 사업의 확장을 기반으로 펀딩 받았기 때문에 시간 이내에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만큼의 기다림을 내부적으로도 혹은 밖에서도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속도를 더 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입니다. 저분을 만나시면 돼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중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에게 잘 보이면 돼요. 이유는 대중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화려해져야 돼요.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냥 툭 던진 것으로도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식견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면밀히 검증하고 본인의 호를 기반으로 취향의 인증표를 써주는 순간부터는 확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증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사방으로 인증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개런티와 확산의 매질과 결합되어진 인플루언서 분들과 결합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저 근데 하나만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까 그럼요. 그 전문가에게 소위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보이는 게 영향력이 크니까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게 역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굴호를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왜 인플루언서들한테만 이 정보가 제공이 되냐, 차별이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번에 토이스토리 때도 토이스토리의 뭐 그런 영화 홍보를 인플루언서들한테 했었었는데 그 영화 그 업체에서 근데 그것도 엄청 논란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욕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브랜드에서 수위 조절을 해서 진정성을 표현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급하게 말씀드려서 앞에 단어를 하나 빼먹었어요. 전문성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결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팔로우가 100만 있어요. 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이 필드에서 이 전문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팔로워의 숫자가 5만일지라도 상당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전문성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매질의 신뢰도와 이해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응축하고 인코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플루언서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에게 설명드리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참여예요. 아까 웹 3.0 나온 것처럼 지금 어떻게 분화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분화됩니다. 옛날 얘기해볼까요? 파워블로거.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글을 쓰고 그걸 알리고 그걸 기반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었고 워낙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작가님들이죠. 지금 저희 데이터에 지금 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전부 다 쓸 줄 알게 된 거고 접근도 더 넓어진 거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로 나도 팔로우 너도 팔로우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전문성이 더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를 기반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식견과 의견을 줄 수 있을 만큼 더 충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 인플루언서인가? 나도 인플루언서야.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은 그분들도 배려를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근데 그거는 업종마다 달라요. 정말 하드코어한 업종은 대중의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문화상품, 어떤 예술 분야, 문화 쪽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중에 대한 어떤 품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온 겁니다. 자, 데이터로 있는 것을 주관의 객관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원래 주관과의 객관은 정반대의 관계이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주관이라고 그러는데 혼자의 생각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한번 도민해 본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셔요. 근데 저는 그런 철학적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상식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강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으니까 강아지 밥은 우리가 먹은 걸 줬어요. 남겨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밥을 비우면 그 친구는 너무 미안한데 풍족히 못 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의 식구 중에 한 분이 강아지 밥을 비벼줄 때 이렇게 사람 먹는 걸 넣어주면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 강아지는 남는 거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요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번에 어느 편의점인가에서 강아지용 그런 펫푸드를 진열할 때
잘못해서 사람 쪽에 지나는 적이 있었어요. 왜냐고 그랬더니 강아지 얼굴이 안 그려진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사 먹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더 좋은 거예요. 품질도 더 좋고 최근에는 이게 휴먼 그레이드 펫 푸드 나오거든요. 오히려 no preserve. 없어요, 그게. 첨가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가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예전 분들은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 우선인데 식량의 소중한 거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으면 정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인데 더 좋은 거 줘야지. 얘는 지금 아직도 베이비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 줘야 돼.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총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의 분들이 이제 강아지한테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면 사회적인 상식에서 유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비난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산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출생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류 이외의 다른 종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식구로 인식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용인되어지거나 확산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벤처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펫푸드, 그다음에 반려 쪽에 있는 비즈니스가 엄청 나왔어요. 저희가 바라본 데이터로도 한 4년 전쯤에 앞에 반려 붙어 있는 키워드가 30몇 개였는데 지금 240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용인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상식이 변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매저되어서 생각하는 커먼 센스, 같이 느끼는 것이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주관의 객관을 얘기한 겁니다. 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분. 오, 여기 손 드신 분이군요. 1년간 삶이 바뀌신 분. 1년 말고 3년간. 이건 팬데믹 얘기니까. 저는 일단 먼저 고백하면 체지방이 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무게가 들어서 임계를 넘어가서 지금은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동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몸 만들고 더 많이 대사시키고 이쪽의 산업은 따로 뜨겠죠. 옛날 같았으면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여기서 대사를 시켰는데 그게 서버리니까 체지방이 늘었고 그거는 계측이 가능하죠. 인바디 그런 걸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산업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다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컨시퀀스예요. 3년간. 네. 저는 재택근무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회사에 가기 싫어해요. 좋네요. 안 가면 되죠, 뭐.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팬데믹 전에는 사무실을 있다가 팬데믹 하면서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냥 재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재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뭔가 일을 안 하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일을 줬을 때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전혀 없어져서 재택한다 그랬을 때에 별로 편안하게들 다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미팅이 예전에 줌 미팅으로 했던 게 저는 이제 다 대면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좀 구분지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레스 스케줄 뭐 체킹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냥 줌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디테일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좀 대면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의 회의를 가기 위해서 한나절이 날아갔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예전에는 좀 지역 구분으로 해서 서울 한정이라 하다 보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얼굴 안 보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냥 유선상으로 들어와서 유선상으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 남쪽으로도 한국의 남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 국경을까지 넘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좀 넘어서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는 셀렉티브 컨택. 그러니까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왜 만났을까? 관행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서스피션은 뭐냐면 온라인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나왔는데 일을 해. 그래서 2년 반 동안 혹독하게 해보고 나니까 된다는 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런 얘기였어요. 맞죠? 그러면 해봤어. 거짓말.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레슨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시장이 넓어지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동네 시장은 깨진 거예요. 거기에 침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서울에 계시니까 저희가 모시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비싸니까 그냥 동네 로컬 그랬다가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오시어버리면 그 동네는 와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분은 시장이 넓어진 거고 지역적 경쟁력은 시장이 와야 된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체 코스트는 줄어든 거죠. 이유가 이동에 대한 코스트를 산정했는데 그걸 이제 차지를 못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사무실을 없애신 거죠, 이제. 네. 그러면 비용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의 대처도 좋아진 거죠. 이게 효율화예요, 효율화. 이 효율화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 셀렉티브 컨택에 대해서 하니까 좀 지금 좀 약간의 관행이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실무진은 줌 미팅을 해도 돼요. 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미팅들은 어차피 깨져야 되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미팅들이 있잖아요. 훗날아 가는 거. 중간 점검은 그냥 거의 깨진다고 보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팅은 그냥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지 좀 다르게. 혼나려면 가서 혼나야죠. 죄송한 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경험 없어요? 3년간 겪으셨던 일 중에서? 각자 조직에 치부는 아니더라도 들은 바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이제 아직 줌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꼭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뭐 유선상으로든 아니면은 줌이나 팀즈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놀랍죠? 정말 적응 잘하시잖아요, 한국 분들 특히. 네. 이제 코로나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뭐 이런 문제까지 생기겠어? 약간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서플라이 체인이 뭐 다 셋업이 돼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되겠어? 예를 들어 그런데 원자재가 못 와서 라인이 끊긴다. 이런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진짜로 발생하니까 아, 이게 상상하는 거 이상의 어떤 위기가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게 좀 그런 걸 실제로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있는 곳도 어떤 세이프, 컴포트 존이 아니고 세이프한 존이 아니구나. 뒤었던 느낌? 약간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네. 너무 소중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느껴지는 그런 그 지난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한데요. 지금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을 많이 뵈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나갔는데 지사에서 봉쇄. 그러면 안 되잖아. 원료가 안 와. 안 되잖아. 물류가 올랐어. 안 되잖아. 올랐는데 잡을 수가 없어. 안 되잖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전쟁.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안전한 국가를 위주로 기존의 거래를 듀플리케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형태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휴먼 리스로 움직여서 다시 자동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없애고 리쇼링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큰 데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였는데 이게 하나를 하고 나니까 잠깐 거기서 있을 필요 없잖아. 들어와.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빨라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사람 없는 거. 변이인에서 위험성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큰 위험성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리쇼링이 의미가 있나? 이유가 리쇼링을 시키는 이유가 그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서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인데 고용을 안 해. 그럼 뭐하러 와 이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정의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컨틴전시 플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상태는 뭐냐면 위험 사회가 복잡성까지 전부 다 포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에자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안 돼요. 막아라. 이게 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해지면 어질리티로 움직여서 그쪽이 좀 커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우 스마트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회사 내에서 허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일같이 터지는데? 아직은 저희 조직 자체가 조금 뭐 그렇게 애자일한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좀 몸빵으로 때우고 내지는 뭐 다 에어로 태우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핸드캐리까지 고려를 하거나 뭐 그렇게 때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제조업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조금 애자일 한 건 아직은 그렇지만 그 애자일에 대한 요구나 스크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저희도 받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R&D 쪽에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에 대한 거는 아직은 그런 온기는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가 상당히 깨진 거예요. 옛날에 그게 배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불가항력. 뭐 전쟁, 뭐 이런 전염병, 환율, 물류 이렇게 되면 이건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 배신이면 화를 낼 수 있죠. 그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듀플리케이트 시키려고 지금 몇 중에 보안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건 다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남는 거고요. 정말 리인한 조직이 있죠. 한계이기였던 기업들 이제 못 버텨요. 완전히. 이런 것들도 팬데믹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파도가 오는데 큰 배 같은 거는 그걸 버틸 수 있지만 작은 배는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팬데믹의 파도에서 그런 걸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떤 규모, 어떤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캐파가 있느냐, 그런 거를 시험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위기였다? 뭐 그렇게라도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글로벌리 계속 협력하던 체계가 사실은 정치와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이 돈이 걸리는 문제인 경우에는 협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린, 저스틴 타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야족장에 창고에 재고를 쌓으면 내가 그만큼의 물류 비용 내야 되고 선입해야 되니까 돈도 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드니까 그거는 말이지 세 개만 줘. 그 대신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옆에 공장 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설비 투자한 거는 네가 알아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을 전가한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섰네? 그것도 몇 개 안 와가지고 그럼 어떡해? 안녕? 아니지.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와. 내가 많이 쌓을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OEM에서 실제로 요구사항이
우리 물류 비용 다 보전해 줄 테니까 한 달 이상 재고 쌓아라, 2달 이상 재고 쌓아라, 그리고 발주 뭐 1년치 다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OEM 쪽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코스트보다는 어쨌든 그 서플라이 체인의 지속성, 그런 안정성,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라인 끊겼을 때 대한 코스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험 비용을 감수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서로 믿은 거고요. 나쁘게 하면 위험을 전가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전까지 탔으면 그걸 평가하거나 계약의 양이나 단가로 위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못 믿게 된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덕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안에서 녹여진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환율, 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증가, 이 모든 것들은 전가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디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의 기업 관점에서도 비슷한 이슈인데 보면은 사실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말로만 했던 것들을 팬데믹이 터짐으로써 직접 대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2019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DX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DX 해야지 그랬는데 20년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되게 큰 변화로 많이 느꼈던 게 결제 라인이 길고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갑자기 그게 벗겨져서 이제 선택을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 자체가 없어진 거를 온라인으로 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장점으로 느꼈던 거는 확실히 많은 기회들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명확히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반대로 단점으로 느꼈던 거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례 없이 앞선 이제 KPI 없이 조금 우왕좌왕 20년에 되게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오늘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가 그 경우였는데 옛날에 이거였어요. 디지털 해야지. 왜냐면 손님이 오셨는데 바빠. 아니면 그분이 너무나 일이 많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거였어요. 대체 뭐냐면 안 오잖아요. 그럼 디지털이 안 돼 있는 기업은 그냥 바로 절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의 옵션이었는데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저 아는 분 중에서 그분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음식 배달 없이 매장에서 하시던 분이었어요. 체인이었는데 그분이 계속 주장했대요. 우리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근데 점주들이 막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딜리버리 하면 직접 할 거 아니에요. 매장에 안 올 수도 있잖아. 주문 받는 건 매장이 받나? 본사가 받지. 그러면 이제 그 디스패치 시키는 것도 본사의 권한일이기 때문에 매장당 균등함이 깨질 수 있으니까 반대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진정으로 얘기했대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박 났잖아요. 이유가 매장에 아무도 안 와. 근데 딜리버리 때문에 완전히 모든 점포가 전부 다 매출을 유지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분의 해안이었죠. 해야 돼. 사회가 바뀌고 있어.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서바이빙 가능했거든요. 비슷한 반대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한국 식품업계들이 유통을 안 거치고 싶어 했어요. 이번에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콜드 체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딜리버리의 마지막 서플먼트 부분은 충분히 콜드 체인으로 가지 못하면 도저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유제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끝까지 콜드 체인이 안 되면 중간에 사가버린다고요. 온라인 뭘 만들어봤자 유통 코스트를 감당 못하니까 이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희망에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위기 때 빛을 못 발휘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보조, 하나 더 백업. 이번에 앞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던 분들은 난리가 난 거고 두 번째가 있죠. 자, 예, 메인스트림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프라인이 리던던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네? 이게 플랜 B가 작동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플랜 B를 앞으로 내보내. 이게 플랜 A다? 그럼 플랜 B였던 게 아니라 플랜 A가 B가 되죠. 그럼 지금부터 야, 플랜 B는 투자를 적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프라인을 줄여.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잡 시큐리티가 위험해진 상태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명하십니다. 이게 보이시잖아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피하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 것 같으면 그냥 먼저 가 계세요. 이게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무조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 있으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